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과연 뭘 배웠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정말 드라마틱한 50년 역사인데요. 이걸 보면 현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보일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0.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988년에 딱 한 나라, 일본이 전 세계 컴퓨터 칩의 절반 이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시장 점유율이죠. 그 시절 일본은요, 그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제국의 절대 강자,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던 여기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던 거죠. 아주 대담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60년대만 해도 반도체는 그냥 미국의 동무대였어요. 벨 연구소, 페어차일드 이런 이름들이 주도했죠. 그런데 모든 걸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73년 오일 쇼크. 자원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죠. 중화학공업의 한계를 깨닫고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그런 지식 집약 산업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일본의 선택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때 소니 워크맨이나 TV 이런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요. 또 IBM이 꽉 잡고 있는 컴퓨터 시장에서 독립하려면 그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꼭 필요했죠. 특히 D램, 이게 앞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쌀과 같다고 본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심장에는 일본 특유의 문화, 바로 모노주쿠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혼을 담아서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장인 정신이에요. 당시 D램은 복잡한 설계보다는 얼마나 흠없이 완벽하게 대량 생산을 하느냐, 이 수율과 품질 관리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모노주쿠리 정신을 발휘하기에 정말 완벽한 타겟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의 힘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때 일본의 지배력은 정말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당시 상황을 그냥 한눈에 보여줍니다. 1988년 일본이 50.3%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유율로 이 산업을 처음 만들었던 미국마저 저만치 따돌려 버립니다. 이건 그냥 세계 반도체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린 수준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당시 상황에 다 설명될 겁니다. 일본 칩 없이는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을 못 만든다. 최대 경쟁자인 미국조차도 자기네 국방 시스템의 심장을 일본 기술에 의존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지정학적인 위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NEC, 도시바, 히타치. 지금도 익숙한 이 이름들이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 1, 2,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고요. 그야말로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이때 일본의 자신감은 정말 하늘에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바로 5점, 5류, 그리고 오만입니다. 이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어떻게 그 거인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인 5점,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못 읽은 기술적인 오류,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버린 구조적인 오만입니다. 첫 번째 타격은 정치적인 거였어요. 일본의 독주의 위협을 느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의 성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수출 이만큼만 해라, 가격 이 밑으로 내리지 마라. 일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겠어요? 압도적인 품질의 값싼 가격이었거든요. 바로 그 가격 경쟁력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 실수가 진짜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일본은 우리 칩은 25년을 버티는 명품이다 이러면서 엄청 비싸고 튼튼한 대형 컴퓨터용 최고급 D램에만 목을 맸어요. 근데 세상은 어땠죠? 개인용 컴퓨터, 바로 PC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25년 쓸 명품이 아니라 한 5년 쓰다가 바꿀 수 있는 싸고 적당히 좋은 가성비 제품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걸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삼성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은 구조적인 오만이었습니다. 세계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처럼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패블리스와 TSMC처럼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가 협력하는 식으로요. 이걸 수평적 분업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본은 제조 없는 반도체는 가짜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가 다 해야 진짜다 라면서 구시대적인 수직 계열화만 고집했습니다. 결국 속도전과 유연성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만 거죠. 제국이 무너지고 일본은 정말 처참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아주 영리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일본 디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아, 화려했던 일본의 제조왕국 시대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구나 하는 것을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한 일본은요, 새로운 전쟁터를 선택합니다. 더 이상 완제품 시장에서 싸우지 않겠다. 대신 그 완제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반 기술, 바로 소부장, 즉 소재의 부품 장비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칩 완제품이라는 화려한 왕관은 내려놓았지만 그 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와 장비 시장을 장악하면서 보이지 않는 킹메이커가 됐어요.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에칭가스 이런 것들 점유율 좀 보세요. 지금도 일본의 소부장이 없으면요, 전 세계 어느 반도체 공장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제조 주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혼자 다 하겠다는 독불장군식 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대만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죠. 과거의 그 쓰라린 실패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은 겁니다. 일본 반도체의 이 길고 극적인 50년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비즈니스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 교훈이죠. 이 거대한 역사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에 던지는 것 같아요. 어제의 성공 공식이 혹시 내일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나요? 과거의 나를 성공시켰던 바로 그 방식이 지금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